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오디세우스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 요즘에 영화관에 가기가 참 힘듭니다. 정말 자리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디세이 이게 제일 이제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파이더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막 나오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이제 극장이 와글와글 붐비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뉴욕 타임즈에서도 극장의 귀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즉 혼자서 맨날 스마트폰 보고 OTT 보던 Z세대들이 이제 극장에서 같이 좋아하는 걸 볼 때의 즐거움을 뒤늦게 깨달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역시 또 큰 화면 그리고 뭔가 같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점에 가봐도 전부 오디세이 이야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많은 책이 우리나라에 오디세이와 관련된 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대가 그냥 다. 예. 그래서 지구본 연구소도 이때 한번 또 오디세이 한번 코인을 타려고 봤는데, 야, 이게 이타카 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게 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타카 섬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섬이 참 많아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섬이 이제 한 6천 개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원 오브 댐이죠. 여기 왼쪽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그나마 표시를 했습니다만 정말 작은 그러한 섬이죠. 실제로 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 한 4천 명 정도 되고요. 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테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이제 테마파크 만들고 펜션 짓고 막 호텔 짓고 했을 것 같은데 뭐 별로 그런 거 없는 정말 작은 섬이다 보니까 이타카 섬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고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타카 섬을 포함한 그리스의 섬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섬이 참 많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이제 이 그리스 본토죠. 그리스 본토 서쪽에 있는 요 이오니아 제도라고 하는 요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튀르키예 접경하는 그 지역까지 몽땅 다 그리스 섬입니다. 그래서 6천 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안군 같은 경우가 섬이 한 1,000개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전체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한 3천 개 정도 되니까 만만치 않게 섬이 많은 나라인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섬의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문명, 문화, 역사 이런 걸 보다 보면 섬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죠. 전체 섬이 한 6천 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면 유인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227개 정도가 이제 유인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이제 본토도 좋지만 사실 관광 중에서 특히 섬을 다니는 것들은 매우 좋은 그리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섬들을 크게 8개 영역으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큰 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섬 하나 자체가 어떤 한 영역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요. 섬들이 모여있는 군도, 제도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보통 하는데 이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 같은 경우는 이 섬 자체가 매우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영역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클라테스라고 그래가지고 동남권에 있는 섬들을 묶어서 여기가 이제 키클라테스 제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네카네스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먼 쪽에 있는 섬들을 따로 또 구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대규모 섬인 이제 에비아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별도의 영역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리고 이타카 섬이 포함된 이오니아 제도가 요 서쪽에 있습니다. 대부분 섬들은 다 동쪽에 있는데 요 이오니아 제도는 이제 그리스 서쪽에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게 북쪽에 있는 북에게 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파르테스 여기 이제 중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고사닉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남부에 있는 몇 개의 군도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8개의 권역별로 다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고 다 스토리들이 있고 많은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관광 관련한 사이트를 보다 보면 그리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섬과 관련된 사이트들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재밌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드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타카 관심 있는 요 이타카 섬은 요 빨간색이죠. 요 이타카 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스 서쪽에 있는 이오니아 제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니아 제도는 이제 7개 섬으로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타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그러한 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6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이 이제 600제곱킬로미터죠. 그래서 서울의 한 6분의 1 정도 사이즈니까 강남 서초 아마 그 정도 합하는 사이즈가 아닐까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 이타카 섬이 포함되어 있는 이 이오니아 제도는 그리스 역사, 그리고 섬 중에서도 상당히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오니아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오랜, 그러니까 기원전 한 2000년 전부터 여러 가지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옛날 기원전 2000년 이때쯤 되면 이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미노아 문명, 그 다음에 더 북쪽에 이제 미케네 문명,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원전 1600년부터 1100년까지를 주로 이제 미케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미케네와 관련돼서 오디세우스가 다스리던 이타카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 시기에 이제 등장을 했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화 오디세이에서도 이 시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라는 문명 자체가 처음에 등장했던 게 저 남쪽에 이집트, 그리고 서아시아 뭐 이런 지역과 연관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중해 문명,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해양 문명에서 점점 육지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변화를 겪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오니아 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2세기 때부터는 로마의 영토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문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즉 말 많고 수다스럽고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빨이 강한 이러한 이제 그리스라는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실지를 숭상하고 길 닦는 거 좋아하고 토목 사업 좋아하는 로마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서로가 하나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거대한 문명을 이뤘다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영토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오니아 제도, 이타카 섬이 있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2세기에 로마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나가면 에게해가 이쪽에 있으니까 사실은 뭐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영역을 확대하다 보면은 거의 초반에 자기들 영토로 잡을 수 있는 지역이 당연히 그리스와 관련된 지역인 거죠. 처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었다가 나중에 동로마, 소로마 제국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비잔틴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의 영토로 남아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기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오니아 해가 있고요. 요쪽이 이제 이카타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로마, 지금 그리스보다는 오히려 로마 쪽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타카 섬과 이오니아 제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잔틴 제국이 상당히 오래 갔죠. 천년 왕국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3세기가 되면서 이 노르만족들이 이제 이 지역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오니아 제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잘 안 보시겠습니다만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한 요 영토를 일부가 이렇게 띄엄띄엄 노르만족들이 점령한 영토들인데, 그 당시에 요 이오니아 제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의 강자가 되면서 다시 오스만 제국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 영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이오니아 제도, 이타카 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리스 서쪽에 있잖아요. 그리스 서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이슬람과 관련돼 있는 이 오스만 제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소유럽 기독교 문명이 만나는 지역이 지금의 이타카 그리고 이오니아 제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라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은 베네치아는 도시 국가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한때 오스만과 이제 맞짱을 뜨던 강력한 국가였죠. 당연히 주변 국가, 주변 지역에 대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자기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오니아 제도, 지금 이타카 섬을 포함한 이 지역 같은 경우가 베네치아 영토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본토는 누구 영토였죠? 당연히 오스만 제국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스만 지배를 피한 유일한 그리스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독특한 지역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즉 저쪽에 바로 육지에 있는 오스만,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베네치아, 이것이 막 섞인 하나의 이제 문명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양과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동부 사이에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지역이 이타카 섬을 중심으로 한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라는 지역을 변화시킨 유럽의 문명이 제일 오른쪽까지 가 있던 지역이 이타카 섬을 포함한 이오니아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그리스 문화가 서구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러한 또 창문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과거 고대 그리스 문화와 현대 당시에는 근대죠. 이제 기독교 문화가 만나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 이오니아 제도, 이타카 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서유럽의 많은 사상과 문화가 그리스로 들어가는 관문이 이오니아 제도, 이타카 섬이기도 했고요. 반대로 이 그리스 쪽에서 뭔가 서유 유럽으로 갈 때도 이쪽이 창구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다양한 영토들을 이제 시기에 따라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베네치아라고 하면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도시를 생각하시지만 많은 영토들을 주변 지역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시간이 이제 18세기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 이타카 섬을 중심으로 한 이오니아 제도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떻게 보면 풍운화 같은 이제 그러한 인물이죠. 그래서 코르시카 섬에서 그 프랑스로 와서 혁명을 겪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의 어떤 지역에 사령관으로 나가게 된 지역이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당시에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나폴레옹한테 기대했던 것은 뭔가 자관 가가지고 돈을 좀 끌고 와라 라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르시카 사람이었고 이탈리아하고도 이제 연관성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프랑스 사람들보다는 훨씬 이탈리아에 대한 이해가 높았죠. 지형도 잘 알았고 역사적 배경도 잘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프랑스 본토에서 해준 거 거의 없는 거짓대 같은 방명군을 이끌고 이 지역을 이제 오스트리아와 맞짱을 떠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역을 따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폴레옹이 첫 번째로 확실하게 성공한 해외 원정이 이탈리아 원정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이탈리아 원정을 정리하는 이 협정이 campo 포리미오 협정입니다. 1797년에 이제 체결이 된 거죠. campo 포리미오 협정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쉽게 말하면은 이 이탈리아에 있던 여러 땅을 나눠서 누구 거는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누구는 이제 프랑스 영토로 이런 식으로 땅 따먹기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campo 포리미오 협정에 대해서 1차 대불 전선이 붕괴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프랑스 혁명을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를 침공을 동시에 했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보통 우리는 배웁니다. 이오니아 제도 그리고 이제 이타카 섬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베네치아라고 하는 이 오래된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제 이 campo 포리미오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즉 베네치아가 가지고 있던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많은 영토들 점점 쪼그라들어서 사실 이때는 이제 베네치아가 가지고 있던 영토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던 선박도 이제 얼마 없는 껍데기만 남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 껍데기를 이제 확실하게 나폴레옹이 이제 종지부를 찍은 거죠. 즉 베네치아가 가지고 있던 영토, 돈 이런 것들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적당히 나눠 가지자. 라고 이제 하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오니아 제도, 이타카 섬이 있는 이오니아 제도를 이제 프랑스가 가져가게 되면서 이때서부터 이타카 섬, 이오니아 제도는 이제 프랑스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제 혁명 이후였죠. 그래서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평등과 관련돼 있는 귀족 정치를 이제 끝내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지역에 들어왔던 프랑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귀족제를 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알아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항상 어디 가면 첫 번째 하는 것처럼 공식적인 교육체계, 사회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식하게 됩니다. 많은 평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프랑스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해외 영토들, 새로 얻은 영토들의 가장 큰 목적은 둘 중에 하나죠.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뽑아내는 ATM 같은 존재 아니면 병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 둘 중에 하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타카나 이오니아나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세금을 많이 걷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세금을 많이 걷는 건 특히나 외국에서 누가 들어와서 갑자기 세금을 걷는 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오니아 제도, 이타카 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 때문에 반 프랑스 정서들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신심이 깊었던 카톨릭과 관련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혁명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제 반종교적 성향이 되게 강했죠. 특히 가톨릭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노골적인 정책들이 주민들과의 또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프랑스에 대한 인기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프랑스 주둔군하고 그다음에 이오니아 사람들하고 별로 이제 사이가 좋아지지 않던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이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이제 갑자기 이집트 침공을 하게 됩니다. 뭐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공은 뭐 그 자체로도 책 몇 권이 나올 만큼 방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왜 이집트로 갔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나폴레옹을 좀 멀리 보내고 싶었던 혁명 정부, 그다음에 뭔가 내가 보란 듯이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나폴레옹의 이제 관종 기질,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집트 원정이라고 하는 사실은 실속이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어쨌건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인도까지 가겠다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투를 이제 벌이던 이 와중에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가서 뭔가를 점령을 하고 왕 노릇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오스만, 러시아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오스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땅이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프랑스가 멋대로 하는 것을 당연히 좋아할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력들을 끌고 가가지고 여러 차례 전투를 이제 치르기도 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수호자고 나의 영향권인데 여기에 프랑스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맞듣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에 대해서 반발했던 오스만 그리고 러시아가 또 묘하게 손을 잡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이제 총 대주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정교 대주교가 이쪽 이오니아 제도까지 이제 포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봉기를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해서 반발하고 너희들이 프랑스를 물리쳐라. 프랑스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를 뒤에서 조장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희들이 이제 봉기를 해서 프랑스를 쫓아내고 나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러면 이제 프랑스와 우리가 한바탕 붙어야 되나? 근데 무서운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799년에 이제 러시아 오스만 연합 함대가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출몰을 하게 되고 그 이집트에서 함대를 잃어버린 프랑스를 쉽게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1799년에 이오니아 제도를 점령한 러시아 오스만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00년에 콘스탄티노플 조약이란 걸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오스만 그리고 나중에 영국까지 낀 이제 3자 간의 이 조약이 체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오니아 제도, 지금 화면에 보셨던 요 이타카 섬이 포함된 요 이오니아 제도 같은 경우에를 이제 별도의 이제 공화국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화국 이름이 셉틴 술라 공화국입니다. 셉틴, 세븐하고 비슷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화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개 연합 섬 공화국이죠. 술라가 이제 섬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가 뭔가 이제 자치국가 형태를 이루게 된 이제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타카 섬을 포함한 이오니아 제도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공화국과 관련돼서 이 지역에 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오스만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러시아였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복고적 성격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즉 이전에 프랑스 이전의 귀족 정치를 다시 복원하는 이제 이런 체계를 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문제는 이제 그 이오니아 제도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년 사이에 프랑스 물을 많이 먹은 거죠. 자유의 공기를 많이 마신 상황에서 이게 무슨 복고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다단한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1807년이 되니까 다시 유럽 정세가 변하게 됩니다. 즉 그전에는 프랑스하고 척을 지던 오스만 제국이 이번에는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손을 잡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스만 제국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이때 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싫지만 그래도 뭐 지금까지 좀 티격태격 됐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 편에 서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807년에 벌어졌던 이제 대규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프로이센 그리고 러시아 연합군을 격파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틸지트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프랑스의 영토가 가장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요 시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프랑스한테 많은 것을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나폴레옹은 이 틸지트 조약에서 러시아의 체면을 많이 세워줍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일부 그리고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기 어려웠던 영토들은 내주게 되는데 이 당시에 다시 이 이오니아 제도가 프랑스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eptinsul라 공화국이라고 하고 이 만드는 것은 1800년 정도에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1807년에 끝나는 한 7년짜리 짧은 자치 공화국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프랑스 영토가 됐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영국이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후퇴한 나폴레옹을 쫓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09년에 영국이 다시 이 이오니아 제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815년 파리 평화 조약에 따라 가지고 이 이오니아 제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별도의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무력으로 실효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던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오니아 제도 이 섬들을 자기의 보호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 영토로 집어넣지는 않고 뚝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호령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영국의 영향권이 가장 크게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이 지역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된 특혜를 자기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누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영향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과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보면 이오니아 제도에 관한 이제 실권을 가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령이라는 것은 결국 이 지역이 뭔가 하나의 영토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이오니아 제도 합중국이라고 하는 별도의 하나의 나라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국기도 만들고 휘장도 만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제 자치와 관련돼서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만 점점 이제 당시에 뜨겁게 타오르던 이제 민족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유럽의 민족주의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 계기는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성립이죠. 예전에 지구본 연구소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 옛날 그리스 문명과 관련돼 있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탐복을 하면서 왜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오스만 제국의 영토여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 당연히 오스만이 우리나라 자기들을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던 사람들을 들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민족주의가 불타오르게 되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의 독립, 영국이 뒷받침해주는 그리스의 독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그리스로 뭔가 사상 그리고 문물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 이 이오니아 제도 합중국인 거죠.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영국 사람들이 그리스 본토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그리스의 독립을 이제 지원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1821년에 있었던 이제 그리스 혁명에 있어서 이 이오니아 제도, 이타카섬 이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타카섬 을 포함한 이 이오니아 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점점 민족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48년에 영국 수비대와 이제 충돌을 하면서 점점 이제 반란과 관련된 기질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1850년에 당시 그리스 왕국과 우리는 이제 하나의 나라로 만들 거야. 병합시켜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뭐 얼핏 생각해 보면 뭐 요구한다고 들어줄 일은 만무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864년에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왕으로 취임하게 된 게오르시오스 1세 원래 이제 영국 계통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이 이 지역에 이제 왕으로 이제 취임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국은 선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국이 보호령으로 가지고 있던 이 이오니아 제도 합중국을 그리스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무력으로 충돌을 일으킬 거 없이 평화롭게 지금의 이오니아 제도를 자기의 영토로 가지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그리스 영토가 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파란만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 제국 영토였다가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 영토가 됐다가 베네치아로 갔다가 그다음에 프랑스 영토였다가 러시아가 들어왔다가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다단한 그러한 역할을 많이 했던 지역이 바로 이타카 섬이 포함되어 있는 이오니아 제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유럽의 역사를 보다 보면 요만한 섬들까지도 다 주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선긋기 그리고 그때마다 협정이 체결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쫓아가는 게 상당히 복잡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쫓아가다 보면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오니아 제도는 사실 그리스 섬 중에서도 서쪽에 있잖아요. 대부분 그리스 섬들은 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다른 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 통치 하에서도 상당히 유럽과 긴밀한 관련, 그리고 베네치아와 같은 이제 유럽 쪽의 최전선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타카 섬을 포함한 이오니아 제도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이타카 섬까지 돌아가는 경로가 매우 길었죠. 도대체 왜 그 가까운 길을 그렇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타카 섬이 포함되어 있는 이오니아 제도도 그만큼 복잡다단한 아주 긴 역사의 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디세우스 그리고 오디세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스의 섬 아주 아름답습니다. 관광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그리스 정부에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이렇게 쳐보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지역을 랜선 여행을 하셔도 많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